근대 사법의 3대 원칙을 얘기하면서 사법을 얘기했다고. 이제 공법을 얘기해 줄게. 공법. 자본가의 관점에서 노동자들은 자기 밥이야. 그렇지?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건 누구야?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야. 국가 권력으로다가 내 거를 뺏어갈 수 있잖아. 응? 개인들은 뺏어갈 수 없는데 국가 권력으로 내 거를 뺏어가서 도로 만든다고 뺏어간다든지 뭐 등등하게 되면은 내 걸 뺏기고 잘못하면은 또 국가 권력으로 뭘 해? 교도소에 날 가둬버리면 어떡할 거야? 심지어 사형까지 시켜버렸어? 그럼 뭐가 되는가? 나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형장의 일술로 사라져버려.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러면은 이때 걱정스러운 게 이제 국가 권력이라고. 공법의 문제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되겠지. 국가 권력으로다가 내가 자유롭게 거래하는 거에 규제를 둔다든지. 그럼 독과점에서 실컷 이유는 못 뽑잖아.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내 거를 뺏어가면 어떻게 되나? 내 재산, 내 생명, 내 신체를 뺏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된다. 이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공법의 이론이 뭐냐면 야경국가 이론이지. 야경국가. 국가는 뭐만 한다? 야경만 돌 뿐이지. 다시 말해서 치안만 하라는 뜻이지. 도둑놈이 내 거 뺏어가지 않게 치안만 하고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 이런 뜻이란 말이야.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거를 개념을 정립해 가지고서 국가 권력을 재갈이 물리는 방법으로 이론이 나온 게 뭐냐면은 근대의 법치주의 개념이야. 오늘날 우리가 법치주의 하는 개념, 이 좁은 개념으로 쪼그라든 이 법치주의 개념을 우리는 법치주의라고 알고 있다고. 근데 이거 비판을 실컷 해볼게.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그거라고. 한번 좀 보자고. 원래 법치주의가 나쁜 개념이 아니라고. 너무 좋은 개념이야. 오늘날도 정말 꼭 필요한 개념인데 당연히 한번 볼까? 원래 법치주의는 인치주의에 대한 반대 개념이야. 인치는 뭐야? 권력 가진 사람이 제멋대로 쓴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권력 가진 사람이 제멋대로 쓰지 못하게 법대로 권력을 행사해. 법대로 하자라는. 법이 뭐야? 객관화 시켜놓은 어떤 근거잖아. 그 객관화된 질서대로 하자라는 게 법치주의란 말이야. 바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권력 대신 네 멋대로 하는 권력 대신 법대로 하자 이런 뜻이니까 법치주의는 굉장히 좋은 개념이지. 잘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 철학자들이 많은 거를 발전시켜놨기 때문에 권력이 두 종류라는 걸 이미 벌써 알아. 하나는 뭔가? 경제 권력. 이것도 이제 권력 개념으로 벌써 파악하기 시작한 거야. 제대로 파악했지, 철학자들이. 예전에는 권력하면은 정치 권력만 권력이라고 생각했어. 다시 말해서 국가 권력만 권력이라고 생각했다고. 이게 이제 근대적인 사고고, 오늘날은 경제 권력도 권력이라고 생각하니까 법치주의 역할이 뭐냐면 경제 권력도 통제하자, 법대로 통제하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오늘날은. 근데 옛날에 그 생각을 안 한 거지. 경제 권력을 권력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못 했다고. 왜냐? 워낙 군주 권력이 셌으니까, 정치 권력이 셌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역대 근대에서 생각했던 철학자들 생각이 뭐냐? 권력 개념이 정치 권력, 국가 권력에 한정돼 있었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걸 법치주의라고 설명했었단 말이야. 그럼 법치주의가 하는 역할이 뭔가? 법으로 객관화하자는 거야. 권력 행사를. 뭐가 법인지를 만드는 게 법치주의 내용이잖아. 뭘로 법으로 만들까?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법에 어떤 형식을 갖출 때 법이 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누가 이 법을 만드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법치주의의 주된 쟁점이 된다고. 이걸 통해서 법의 객관성을 높임으로써 권력의 주관성을 낮추겠다는 게 법치주의의 생각이란 말이야. 그런데 근대에는 이 법치주의의 개념을 누가 설계하기 시작했나? 자본가들이지. 그럼 자본가들이 법치주의를 설계할 때 권력은 뭐만 생각했을까? 국가, 군주의 권력을 권력이라고 보고 그 권력을 통제하는 방법으로서 법치주의를 구성했다. 경제 권력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법치주의는 당시에는 개념에서 빠져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응?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가? 법치주의 개념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시장의 자유방임주의를 보호하는 게 법치주의의 주된 개념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런 법치주의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이 아이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 재미난 게 이 아이디어가 둘로 나뉘어져. 재미난 게
하나는 영미법계의 아이디어, 영미법계 또는 대륙법계라고 나눠지는데 이 두 아이디어를 계속해 보자고. 이 영미법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영미법계, 대륙법계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엄청나게 유럽을 생각하면 돼. 영미법계는 유럽 대륙에서 섬나라인 영국과 그리고 미국을 뜻하고 영미법계. 그 다음에 대륙법계라면은 대륙에 있는 나라들, 프랑스, 독일을 뜻한다고. 이 두 나라의 아이디어,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방식이 달랐어. 먼저 영미법계를 생각해보자고. 영미법계. 영미법계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법대로 하자는 그 법을 영미법계에서는 보통법을 법으로 본 거야. 보통법이 뭐야? 설명했잖아. 어떻게 설명했어? 언제? 근세를 설명할 때 설명했다고. 근세 절대 왕정에서 군주가 자본가들, 도시상공인들하고 결탁하면서 내가 순회재판소를 만들면서 순회재판소로서 재판해 줄게. 그래서 영주의 권력을 약화시킬 거야. 이랬단 말이야. 그 순회재판소에서 재판하는 법이 뭐냐면은 당시에 도시상공인들이 거래하던 거래법이라고. 민법, 상법이란 말이야. 사법이란 말이야. 이걸 그대로 재판을 해줬다고. 그러니까 이 보통법은 뭐냐면 그때 그 재판하던 법이 보통 사람이 하는 법에 따라 재판이다 해서 보통법이라고 그런다고. 그 다음에 그때의 재판소, 순회재판소는 보통법원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이 영미법계의 법치주의는 뭘로 기준으로 다 법을 삼았냐면 이 보통법을 기준으로 삼았어. 보통법이 뭐야? 사인들끼리 거래하는 사법이잖아. 사법 질서를 기준으로다가 법치주의를 구성했다고. 응? 법치주의를 구성했어. 사법 질서는 누구한테 유리한 거야? 당연히 자본가한테 유리하지. 사법 질서는 독과점을 그대로 허용하는 근대 사법의 3대 원칙 그대로를 법률로 만든 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가한테 유리한 법이었고 그거를 기준으로 법치주의를 구상을 한 거야. 그걸 구상한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다이시라는 학자가 이제 그 책에 뭐라고 쓰냐면은 이 법치주의를 법의 지배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법의 지배를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해. 첫째, 보통법의 절대적 우위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통법의 절대적 우위의 뜻이 뭐야? 보통법은 사법, 그렇지? 사법이 절대적 우위에 있대. 다시 말해서 국가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국가 권력 너는 보통법을 침해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걸 뜻하지. 그러니까 재미난 뜻이야. 그러면 이제 자본가들이 이 법치 질서에서 보호받아 안 받아? 받는단 말이야. 두 번째 뜻은 뭐냐? 보통법에서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법 앞에 평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법 앞에 평등은 뭐냐면 보통법 앞에서 다 같이 평등하다. 이 뜻은 국가 권력도 사인처럼 거래할 때는 나하고 똑같이 보통법에 지배받는 거야. 라고 너만 특별 대우받지 않아 이런 뜻이란 말이야. 국가 권력이라도 내 특별한 대우를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걸 갖다 이렇게 표현해서 법 앞에 평등. 우리가 제목만 보면 그럴듯하잖아. 법 앞에 평등. 모든 국민이 다 똑같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보통법 세상은 이미 벌써 자본과 우위가 돼 있는 세상이란 말이야.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 이거 정말 재미난 건데 영국 헌법은 보통법의 산물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영국 헌법이란 뜻이 뭘까? 공법이잖아. 국가법도 어디서 나왔다? 보통법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국가법이 뭐야? 보통법에 위반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통법은 뭐냐? 인류의 천부적으로 형성된 법이다.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법이다. 그 보통법이 뭐야? 자유시장주의, 자유방임주의잖아. 그럼 뭐야? 자본가들의 독과점 시장을 옹호하는 법이다. 결과적으로 영미법계의 법치주의는 뭔가 자본가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법치주의를 구상했다. 그 구상할 때 아이디어는 뭐냐? 법이 뭐냐? 보통법을 법으로 보고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법치주의를 하자. 그 법이 객관적인 거야 라고 표현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완전히 자본가를 위한 법치주의를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대륙법계는 어떨까? 한번 좀 봅시다. 대륙법계는 어떻게 했냐? 이때 대륙법계에서 학자들이 생각한 법치주의에서 법대로 하자 해서 법은 뭘까? 대륙법계는 의회의 법률을 법으로 봤어.
그때 이제 이론적인 배경은 뭘까?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이지.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집행부, 국가 권력은 집행부일 거 아니야. 그거는 의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따라야 된다. 실제로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는 사법, 재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권분립을 한 거야. 이 상권분립 개념 자체가 뭐냐면 법치주의를 위한 권력분립이지. 이런 걸 기존으로 해가지고서 몽테스키의 이론에 따라서 의회, 법률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된다. 국가 권력이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요걸 기준으로 해서 법치주의를 구성하기 시작했어. 이 법치주의를 설명을 이론으로 체계한 사람이 독일의 오토마이어야. 이 독일 쪽의 법치주의를 대륙법계를 우리가 뭐라면 법률의 지배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 표현해. 영미법계는 법의 지배 이렇게 표현하는 데 반해서 법률의 지배라고 표현하는데 생각해 보자고. 이걸 셋으로 표현했어.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뭐 개념들이 약간 좀 어렵지? 근데 한번 하나씩 생각해 보면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고. 아까 영미법계에서 봤던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법률의 우위는 뭐냐? 의회에서 만든 법률이 우위라는 뜻이야. 다시 말해서 국가의 군주의 권력보다 뭐가 우월하다? 법률이 우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군주 권력, 국가 권력은 다 법률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 오늘날 국가 권력도 마찬가지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국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란 말이야. 그 당시에 군주가 문제되니까 군주 너도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 이런 뜻이 된다고. 두 번째는 뭐냐? 법률의 유보야. 이 참 유보라는 게 아니면 뭘 남겨둔다는 뜻이잖아. 이 유보라는 뜻이 뭐냐면은 법률을 만들 때, 권력을 행사할 때 특히 내 거의 자유와 권리, 내 거를 침해할 때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둬야 돼. 법률에 남겨진 힘이야. 이거는 네 멋대로 나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없어. 이걸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게 법률의 유보라는 뜻이라고. 그럼 뭐야? 의회에서 누가 앉아있어 지금? 자본가 세상입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자본가들 대표만 앉아있다고. 자본가들이 자기한테 불리한 자유와 권리 침해하는 법률을 갖다가 법률을 만들어줄까? 절대로 안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런 법률의 유보로서 내 것 침해하지 못하도록 딱 잡아놓고. 세 번째,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야. 말이 어렵지. 법규 창조력.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재판규범은 법률이야. 법률대로 재판하자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는다고. 법률대로 재판하자. 아까 법 앞에 평등 뜻이 뭐야? 재판받을 때 뭐 국가 군주나 뭐 행정관리나 국민이나 다 똑같이 평등하게 재판받자는 건 똑같은 거지. 우린 법률 그대로 재판받자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딱 맞는다고. 이렇게 되니까 뭐가 돼?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내 거 뺏길 일도 없고 재판에서 패소할 이유도 없다. 다시 말해서 군주가 제멋대로 재판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야? 대륙법계의 법률의 지배의 뜻은 뭐냐? 이 사람들이 알았지. 자본가들만 어디에 들어간다? 국회의회에 들어가 있다. 국회의원들이 다 자본가들 대표니까 법률은 자본가들을 위한 법률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서 질서를 형성하면은 어떤 질서가 될까? 그 질서는, 그 정의 질서는 자본가를 위한 자본가에 의한 자본가의 법질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근로기준법이 생길 리도 없고 산업재해보상법이 생길 리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게 이제 근대 법치주의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또 나아가서 설명해 보자. 이제 반성을 해야지. 근대 법치주의가 과연 잘된 법치주의냐 평가를 해봐야 되잖아. 이걸 통해서 이제 오늘날 법치주의를 생각해야 되니까. 원래 얘기했듯이 법치주의가 생긴 게 뭐야? 권력을 통제하자는 거 아니야. 인간의 권력을 제멋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해서 객관적인 법에 의해서 통제하자는 뜻이란 말이야. 그런데 근대법치주의는 뭐가 빠졌나? 경제 권력을 통제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빠뜨린 거지.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는 뜻이 뭐냐? 법대로 국가 권력을 통제하자는 이런 뜻이 돼버렸고, 다시 말해서 근대 국가의 법치주의는 절반의 성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이 절반의 성공이 굉장히 중요한 성공인 게
과거에는 이 법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객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객관성에 관해서 고대나 중세는 그렇게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어. 근데 근대로 들어오면서 상공인들끼리 자본가들끼리 1대1로다가 각자 주체성을 가지니까 객관적인 법의 역할이 중요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 법을 객관화시키는 방법이 사법이나마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첫 번째 뭐냐면은 법이 뭔지가 명쾌해진 거야. 예전에 법하면 뭐야? 군주가 떠드는 게 법이라고 생각했잖아. 그게 아니고 법이 특정이 돼 있잖아. 영미법계에서는 뭐야? 당연히 판례법, 보통법이 법이다라고 딱 특정했잖아. 이게 명쾌해지기 시작한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법은 뭐야? 헌법, 법률, 그 밑에 명령규칙, 뭐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딱 특정돼 있듯이 근대 영미법계는 보통법, 대륙법계는 의회의 법률. 이렇게 이제 일단 법이 뭔지 객관적으로 특정되기 시작했고, 두 번째 권리 개념이 명확해진 거야. 예전에 고대 군주 국가에서는 그냥 국민은 뭐야? 공법 관계가 있으니까 권리는 없는 상태에서 의무만 지고 있었다고. 힘들게 국가가 시키는 거 하기만 하면 돼. 공법적으로 절도하지 마 그러니까 절도 못 하고, 때리지 마 그러니까 못 때리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법이 기준이 되니까 뭐가 되냐면 내 거 침해하지 말라는 의무, 내 거는 권리, 의무는 의무, 권리 의무가 대응되게 돼 있다고.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도 일단 사법을 얘기하면 대응되어 있는 이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법으로 엮였다고 그래서 법률 관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법률 관계 얘기한다. 그래서 사법에서는 고대에서는 의무만 존재했던 법이 이제는 법률 관계로서 권리 의무가 대응되는 관계로서 법률 관계로서 객관화됐다. 한 단계 나아간 거지. 당연히 나아갔다. 그 공법 관계도 어떻게 됐어? 이제 국가도 내 거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야. 대륙법계에서 볼 때 법률의 유보 개념이 나온 건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거를 국가가 내 권리니까 국가가 함부로 침해하지 못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물론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내 걸 가져갈 수도 있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 건 두 번째 문제라도 일단은 국가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내가 의무만 지는 게 아니라 국가한테 내 거 침해하지 말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국가하고 뭐가 돼? 법률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뜻한다고. 그런 의미에서 근대 국가의 법치주의는 법치주의 원래 개념에서 볼 때 많이 성장한 법치주의인 건 맞다. 그런데 절반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이러한 법치주의 개념을 이용해서 뭐에 기여했는가? 자유방임주의에, 자본가의 자유시장주의에만 예속되어 있는 법치주의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근대 법치주의는 절반의 성공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한 단계 넘어가. 법치주의가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제 현대 국가로 들어오면서 이제 알겠지만 조금만 더 해보자고. 현대 국가로 들어오게 되면은 현대 국가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자본주의들을 발전하게 되면서 노동자들이 너무 못 살겠는 거야. 너무 비참한 거야. 그러니까 못 살겠다. 갈아치자.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인류의 최초의 노동자 혁명이 드디어 일어나. 그게 이제 1800년대, 1830년대도 일어나다가 결국 1848년 2월 혁명, 프랑스를 기준으로 2월 혁명 때 드디어 노동자 혁명이 일어나서 성공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1848년 2월 혁명을 높게 평가해야 되고, 이것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엄청나다고. 왜 그냐? 이 사람들이 혁명에 성공했는데 노동자와 자본가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청사진은 없었어. 근데 엄청난 걸 얻어내. 뭘 얻어내니까? 그게 바로 보통선거야.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이제 의회에 누가 들어가? 노동자 대표가 들어간단 말이야. 노동자 대표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의회가 뭐가 되냐면 이제 싸움판이 되는 거지. 이런 법 만들래, 저런 법 만들래. 노동자를 위한 법, 자본가를 위한 법이 서로 싸우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보수당, 진보당, 좌파, 우파가 싸우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의 의회가 형성되고 오늘날 그런 형태로다 진행되는 정치, 법질서, 정의질서를 이제 선생님 책에서는 현대국가의 정의질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현대국가로 바꾸게 된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게 가능한 게 뭐냐? 그러면 영미법계에서는 어떻게 됐는데요? 영미법계는 보통법 국가고 이쪽에 그 대륙법계는 법률의 지배 국가인데 어떻게 됐을까? 보통법 자체가 사법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법치주의를 구현하기가 힘드니까 영미법계도 그리고 이거는 관습법이란 말이야. 세상 변화에 이제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없이 법률을 빨리빨리 의회에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런 의미에서 영미법계의 법치주의를 법의 지배는 거의 포기된 상태가 되고 전 세계가 뭐로 다 움직였느냐? 법치주의가 대립법계 형식으로 다 올라왔어.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오늘날 기준이 뭔가 법률의 지배로 다 이루어지는 법치주의고 이 법률의 지배 속에서 뭐가 됐다? 의회가 지금 노동자와 그 다음에 자본가들이 다 대표자들이 의회에 참여하고 있고 이 지지고 볶는 세상이 지금 오늘날 현대 법치주의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법치주의 마칩시다.